시베리아에 영원한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면 세상은 고요해질 뿐만 아니라 숨을 멈춘 듯합니다. 눈은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끝없는 땅을 하얀 담요로 덮어 흐르는 강을 움직이지 않는 얼음 거울로 만듭니다. 한때 생명의 포효가 울려 퍼지던 타이가 숲은 이제 시간이 멈춘 듯 허공으로 사라지는 하얀 바다가 됩니다. 이 극단적인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은 잔인하면서도 매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의 추위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생명을 앗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변화시키고 단련하며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모든 생명체가 적응하거나 멸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얼어붙은 숲과 고요한 초원 사이에서 늑대들은 고대의 규율에 따라 움직이고 곰들은 하얀 눈 속에서 깨어나며 시베리아 호랑이는 고대 영혼의 침착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북쪽으로는 영구 동토층이 신들의 성벽처럼 그 경계를 표시합니다. 반면 남쪽으로는 아시아 초원이 끝없는 꿈의 영역처럼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이 행성 육지 면적의 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모든 것이 서사시적으로 확대된 창조주의 건축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시베리아 생태계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원시적인 곳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크고 전설적인 규모를 가집니다. 서쪽으로는 우랄 산맥을 넘어 2000km 이상 펼쳐진 광대한 평원이 나타나는데 이곳의 늪과 습지는 끝없이 이어져 마치 육지의 바다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륙 전체 크기만한 울창한 숲이 있는 타이가 숲이 나타나고 그곳의 나무들은 수천 년 된 조상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수십 개의 활화산을 가진 웅장한 산맥이 이 왕국 뒤를 지키며 땅의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가장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 바람이 시속 100km로 울부짖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 속에서도 웅장한 술록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눈보라의 전사들 같습니다. 이곳에는 약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몸을 덮는 두꺼운 털 덕분에 술록은 야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자연적인 코트를 받았습니다. 180kg이 넘고 키가 2m에 달하는 술록의 인상적인 크기는 이 비우호적인 시베리아 겨울 동안 지방을 저장하고 천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생물학적 설계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땅 한가운데 있는 따뜻함의 비밀입니다. 물론 시베리아 겨울을 살아남는 것은 따뜻한 코트와 두꺼운 지방층 이상을 요구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부터 술록은 남쪽으로 더 따뜻한 곳을 찾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함을 고려할 때 얼어붙은 북극 지역에 머무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주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수천 마리의 개체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진행됩니다. 겨울 서식지에 도착하면 술록은 무리를 지어 따뜻함을 유지하고 포식자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며 보이지 않는 단결의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추위를 피하는 것 외에도 술록의 털은 이제 창백해진 북부숲에서 교묘하게 위장하기 위해 흰색으로 변합니다. 타이가 숲의 울창한 식물은 강한 바람과 엄청난 양의 눈을 막아줍니다. 지형에 움푹 들어간 곳, 또한 좋은 피난처를 제공하여 극심한 추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바람막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술록은 겨울 내내 단순히 동굴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술록 무리는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는 쉽지 않습니다. 굶어 죽거나 뼈를 깎는 추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므로 술록은 눈 덮인 풍경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풍부한 이끼, 맛있는 지유류를 찾습니다. 눈삽처럼 넓게 퍼진 커다란 발굽 덕분에 술록은 1.5m 두께의 눈 위를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민첩성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은 얼어붙은 시베리아에 영원히 갇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굽은 시베리아의 하얀 날들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발굽으로 술록은 두꺼운 눈 속을 깊이 파고들어 맛있는 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5kg의 먹이를 먹어야 할 때 작은 한 조각도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술록무리가 숲에서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늘의 왕족이 눈 위에서 펼쳐지는 동물들의 모든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금 독수리는 용기와 생존 본능을 보여주며 도전적인 시베리아 생태계를 포기하지 않고 혹독한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얼어붙은 하늘의 군주입니다. 날개 길이가 2미터에 달하고 무게가사 킬로그램이 넘는 황금 독수리는 러시아의 겨울이 북부숲을 강타할 때 남쪽으로 날아가는 작은 새들 중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황금 독수리의 빽빽한 깃털은 이 맹금류가 시베리아의 낮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 가지고 있는 많은 적응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깃털은 편리한 단열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일 내리는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려도 황금 독수리의 위장은 겨울에 멈출 수 없으므로 따뜻한 둥지에 머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력으로 황금 독수리는 3k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해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빛이 항상 희미한 곳에서 이것은 비할 데 없는 이점입니다. 하지만 맹렬한 맹금류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황금 독수리에게도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 시기에는 먹이가 특별히 풍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수리는 먹이를 얻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환경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여 황금 독수리는 더 작은 먹이를 찾으며 너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황금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토끼, 산토지, 작은 설치류는 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몇 초 만에 차가운 평원을 거닐다가 황금 독수리의 긴 발톱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 수십 미터 위에서 포식자의 공중무용이 시작됩니다. 혹독한 풍경 속에서 따뜻한 식사를 찾아 수 킬로미터를 날아다닌 후 황금 독수리는 잠재적인 먹이를 발견합니다. 일단 먹이를 포착하면 독수리는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급강하합니다. 보통 무력한 먹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황금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고 목덜미를 강타하여 죽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날 수 있지만 겨울에는 황금 독수리가 불리한 기상 조건 때문에 비행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북극 토끼의 굴에서 북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곳, 러시아의 겨울이 이미 차가운 북극해를 얼어붙게 한 그곳에서 2톤이 넘는 거대한 포유류가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바다코끼리입니다. 다른 종들이 북쪽을 지키는 반쯤 얼어붙은 물에서 도망칠 때 바다코끼리에게는 이 수백 킬로미터의 유빙이 개인적인 천국, 꿈과 자유의 영역과 같습니다. 바다코끼리의 저온 적응 능력은 아마도 동물계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코끼리가 북극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을 유지하기 위해 대자연은 바다코끼리에게 최대 15cm 두께의 지방층을 부여했습니다. 시베리아 겨울의 가장 힘든 날에는 바다코끼리가 체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방 비율에 도달하여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온기의 비밀, 완벽한 생체 갑옷입니다. 시베리아의 다른 야생동물들이 얼어붙은 하얀 생태계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바다코끼리는 일일 식량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극 해저에는 겨울에도 많은 양의 연체동물, 갑각류, 무척추동물이 있어 거대한 바다코끼리들을 건강하고 배부르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물론 이 음식은 얼음 위, 피난처의 안락함을 즐기기 위해 은쟁반 위에 담겨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바다코끼리는 어두운 물속으로 90m까지 잠수하여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해저를 뒤집니다. 칠흑 같은 깊이에서 맛있는 해산물 덩어리를 찾아내기 위해 바다코끼리는 극도로 민감한 수염을 생체 탐지기처럼 사용합니다. 이 잠수에서 바다코끼리는 얼굴에 달린 최대 1미터 길이의 하얀 엄니라는 매우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해저를 깊이 파고들어 맛있는 보물을 발굴합니다. 음식을 찾으면 바다코끼리는 보통 모든 것을 으깨어 즉시 삼키는 영양가 있는 죽으로 만듭니다.
유빙사에 갇힌 물범은 더 큰 바다코끼리에게 쉬운 먹이입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바다코끼리는 달려들어 앞지 누러미로 단단히 잡고 긴 엄니로 마무리 일격을 가합니다. 이것은 북극의 거인들에게 결코 작지 않은 식사가 아닙니다. 바다코끼리는 북극의 얼어붙은 땅에서 효과적인 무기인 거대한 엄니를 자랑하지만 시베리아 전체에 진정한 파괴력을 지닌 가장 무서운 물기는 수천 킬로미터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 울창하고 어두운 타이가 숲 한가운데 햇빛이 나무숲을 뚫고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유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베리아 호랑이 또는 아무르 호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이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위험과 죽음의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신비로운 군주이자 밤의 강력한 영혼입니다. 최대 300kg의 무게와 3m 이상의 길이를 가진 아무르 호랑이는 이 땅의 불문율을 가장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모든 것이 생존하기 위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야생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왕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않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기후가 이 호랑이의 거대한 크기를 단련시켰고 그 몸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달에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털이 빽빽하게 자라 일부 부위에서는 11cm까지 길어져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맞설 완벽한 방한 갑옷이 됩니다. 두꺼운 털은 따뜻한 코트 역할뿐만 아니라 열대지방의 사촌들보다 더 옅은 색조와 덜 선명한 검은 줄무늬를 띱니다. 이러한 색소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눈에 창백하고 하얀 풍경과 앙상한 자작나무 줄기에 섞여들게 돕습니다. 덕분에 탱크처럼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호랑이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숲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두껍고 넓은 육구는 자연적인 설피처럼 작동하여 무게를 분산시키고 소음을 없앱니다. 그것은 은신의 예술입니다. 러시아의 길고 긴 겨울 동안 시베리아 호랑이의 삶은 고독한 여정입니다. 그들은 왕궁이 필요 없는 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컷 호랑이는 영토를 순찰하기 위해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하며 소변, 배설물, 그리고 나무줄기에 깊게 파인 발톱 자국으로 자신의 왕국 경계를 표시하여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추위 문제가 통제되고 영토가 침입자로부터 깨끗해지면 시베리아 호랑이는 생존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로 굶주림입니다. 거대한 몸을 가진 이 생체 기계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힘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30kg의 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추위 속에서 사냥에 실패할 때마다 죽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르 호랑이는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위치는 그에게 큰 특권을 부여합니다. 다른 포식자들이 먹이 목록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동안 시베리아 호랑이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 때문에 작은 먹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른 거대한 동물들입니다. 붉은 사슴, 말코손바닥 사슴, 멧돼지, 심지어 길 잃은 술록까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300kg에 달하는 동물의 습격으로 숲의 고요함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사냥의 핵심은 인내심과 기습입니다. 특히 깊은 눈 위에서 장거리 달리기가 어리석은 에너지 낭비인 혹독한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긴 추격을 피합니다. 대신 매복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초인적인 청각과 시각에 의존하여 멀리서 먹이를 찾습니다. 근처에서 말코손바닥 사슴 무리를 발견하면 호랑이는 유령처럼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모든 덤불과 쓰러진 나무를 이용하여 거대한 몸을 숨깁니다. 그의 전술은 무섭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먹이가 치명적인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후 근육이 폭발합니다. 공중을 가로질러 5m까지 뛰어올라 희생자의 등이나 목에 직접 착지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보통 목을 부러뜨리거나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는 물기 힘으로 질식시켜 먹이를 끝장냅니다. 특유의 리라 모양 꼬리와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도는 새까만 깃털을 가진 검은 뇌조는 시베리아 야생동물 또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초원의 무용수입니다. 봄이 오면 수컷 검은 뇌조는 눈 위에 선명한 붉은 벼슬 발달시키는데 이는 활력과 번식기의 준비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언뜻 보기에 검은 뇌조는 러시아의 겨울을 견디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겨우 60cm 높이에 2kg 무게의 새이지만 그들은 놀라운 생존 비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무 꼭대기에 숨어 소림만 먹으며 연명했던 검은 뇌조는 이제 풍요로운 봄을 만끽하기를 갈망합니다. 눈이 녹으면서 끝없는 초원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푸른 식물들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전의 고난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검은 뇌조의 식단은 다양한 열매, 새싹, 줄기, 관목으로 풍성해집니다. 수천 마일의 여정 끝에 돌아오는 철새들과 달리 검은 뇌조는 텃새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물며 이 순간을 견디고 기다려왔습니다. 낮 동안 검은 뇌조는 식물 속에서 몇 시간 동안 파헤치며 봄이 선사하는 모든 진미를 몸에 채웁니다. 초원에 밤이 찾아오면 그들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근처 나뭇가지로 날아오르곤 합니다. 이것은 울창한 숲과 초원의 경계에 사는 큰 이점입니다. 그러나 검은 뇌조가 봄의 거대한 변화에 매료된 것처럼 포식자들도 풍부한 먹이 공급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메뉴에는 살찐 검은 뇌조도 포함됩니다. 검독수리, 여우, 멧돼지 모두 이 새를 식사에 추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봄잔치에 취해 있더라도 그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적 작은 새이지만 검은 뇌조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닙니다. 어떤 포식자라도 식탁에 닭고기를 올리고 싶다면 이 민첩한 날개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식자의 위협을 제외하고 봄은 이 새에게 가장 기대되는 계절입니다. 광활한 영토에 꽃과 풀이 만개하면서 사랑도 공기 중에 퍼집니다. 검은 뇌조의 짝짓기 의식은 정말 매혹적인 광경입니다. 모든 것은 새벽의 수컷들이 렉스라고 불리는 짝짓기 경기장에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장소에는 짝짓기할 준비가 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최대 200마리의 개체가 모여 경쟁할 수 있습니다. 수컷들은 리라 모양의 꼬리를 활짝 펼치고 춤을 추며 길게 울부짖는 소리와 속삭임의 형태로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활력을 과시합니다. 그것은 야생 자연 속 사랑의 교향곡입니다. 수컷의 구애가 성공하여 검은 뇌조 한 쌍이 짝을 이루면 암컷은 짝짓기 장소를 떠나 안전한 곳에 알을 낳으러 날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둥지는 키 큰 식물이나 나무뿌리 아래에 파인 작은 구덩이입니다. 수컷은 종족번식 의무를 마친 후 바로 떠나기 때문에 암컷은 나뭇가지, 풀, 잎으로 둥지를 직접 만들고 6개에서 11개의 알을 낳아야 합니다. 약 25일 동안 호러미는 알을 품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갈망하는 매나 여우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알을 보호합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면 어미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병아리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배우는 동안 어미는 새끼들을 돌봐야 합니다. 불과 14일 된 병아리들은 짧은 비행을 할 수 있고 어미와 함께 먹이를 찾아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 중 하나는 봄을 완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는 항상 이렇게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은 뇌조가 춤추는 초원을 떠나 울창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멀리서 평화로운 공간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이 울려 퍼집니다. 늑대무리는 봄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먹이 공급으로 인해 거의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의 교향곡입니다. 겨울의 어려움은 이제 먼 기억일 뿐입니다. 늑대들은 두꺼운 겨울털을 벗고 온화한 날씨에 더 적합한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새벽과 황혼의 늑대무리는 통제할 수 없는 굶주림과 함께 협력적으로 움직이며 숲 주민들에게 공포를 퍼뜨립니다. 최대 15마리의 무리를 이루고 성체 늑대 한 마리가 하루에 약 4kg의 고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늑대는 작은 먹이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목표에 노력을 집중합니다. 이 야생개들의 시야에는 사슴, 무사, 멧돼지, 사양소와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봄이 가져다주는 풍부함으로 인해
토끼나 검은 뇌조와 같은 작은 먹이는 우연한 간식이 아닌 한 덜 매력적입니다. 늑대는 사냥에 있어서 전략의 대가입니다. 시베리아 숲의 광활함 속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늑대는 정교한 후각을 사용합니다. 냄새를 맡거나 먹이가 가까이 있다는 아주 작은 징후라도 감지하면 무리 전체가 유령처럼 그 흔적을 따라갑니다. 비범한 야간 시력 덕분에 밤 사냥에서 늑대 무리는 목표물을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냥할 때 늑대는 먹이의 크기, 지형, 무리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식생이 허락한다면 늑대 무리는 여러 방향에서 포위하고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놀라움이 핵심입니다. 각 구성원은 극도로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으로 저녁 식사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술록과 같은 발굽 동물에게 거대한 회색 늑대 한 마리와 싸우는 것이 이미 도전이라면 군사적으로 조직된 무리 전체와 맞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늑대 무리가 선호하는 또 다른 전술은 먹이가 지칠 때까지 추격하는 것입니다. 늑대는 호랑이처럼 폭발적인 힘으로 죽이지 않고 끈기로 죽입니다. 그들은 수십 킬로미터를 번갈아 가며 먹이를 추격하며 어떤 장애물도 이 야생개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결과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먹이는 지쳐 쓰러지고 한 늑대에게 빠르게 따라잡혀 첫 공격을 받습니다. 불과 몇 분 후 무리 전체가 잔치에 합류합니다. 늑대는 치명적이고 조화로운 포식자이지만 쉬운 식사를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발굽 동물 무리 중에 병들거나 다친 개체가 있으면 늑대 무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한 목표물에 곧바로 달려들어 생존의 법칙을 가속화하고 신선한 고기로부터 이득을 얻습니다. 고기 이야기인데 봄이 오면서 눈이 녹아 겨울 동안 두꺼운 눈 아래 묻혀있던 희생자들이 이제 드러나 풍성한 썩은 고기 잔치가 됩니다. 몇 달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의 낮은 온도는 이 시체들을 거대한 냉동고처럼 완벽하게 보존하여 방금 사냥한 것처럼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늑대는 자연이 주는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늑대종이 깊은 숲에서 엄격하게 조직된 무리 생활을 선택하는 반면 또 다른 포식자는 시베리아 남부의 험준한 산비탈을 홀로 떠도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곳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건조한 바위 풍경 속 해발 약 3,000m 고도에 무시무시한 눈표범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흔히 산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눈표범은 무게가 55kg에 달하고 길이가 1m 반인 웅장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옅은 회색 털에 검은 점들이 박혀있는 눈표범은 시베리아 산비탈의 바위 환경에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아마도 시베리아의 광활함은 이 야생 고양이의 위험을 담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 마리의 수컷이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큰 발, 작은 귀, 두꺼운 털을 가진 눈표범이라는 이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가장 혹독한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이제 혹독한 겨울 날씨가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여름이 왔지만 눈표범은 낮은 온도가 생존의 도전이 아니라 영원한 상수로 존재하는 고산지대에서 차갑고 고독한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눈표범은 고독을 좋아하지만 이 고립된 서식지의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먹이의 부족입니다. 사슴, 술록 또는 무스 같은 동물들은 풀이 거의 없는 수천 미터 높이의 황량한 경사면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표범은 시베리아 사냥, 사양노루, 마목과 같이 이 고도에서 눈표범의 평온을 방해하는 종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고립된 생활 조건으로 인해 번성하는 초식동물 무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눈표범은 잠재적인 먹이를 발견할 때 극도로 정확해야 합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빈배로 끝나게 됩니다. 잿빛 털 덕분에 눈표범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을 때에도 1년 내내 산악 바위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베리아 산비탈에서 눈표범의 최고의 사냥 도구가 은밀함이기 때문에 비할 데 없는 이점입니다. 먹이를 목표로 정하면 눈표범은 눈에 띄지 않도록 매우 천천히 접근합니다.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는 미래의 저녁 식사를 잠복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먹이의 움직임을 잠시 관찰한 후 산의 유령은 기습 공격을 할 적절한 순간을 찾습니다. 그것은 공중으로 15m까지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도약을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에게 직접 착지합니다. 눈표범은 보통 강력한 목물기로 먹이를 끝장냅니다. 믿을 수 없는 점프를 이용한 기습 공격이 선호되는 전술이지만 눈표범은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에서 빠른 속도로 추격전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다리로 인상적인 점프를 할 뿐만 아니라 눈표범은 시속 88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가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조만간 눈표범은 따라잡을 것입니다. 눈표범이 고독한 유령처럼 군림하는 차가운 바위 봉구리를 떠나 우리는 아무르강이 흐르고 온대림이 생명의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하는 시베리아 남동쪽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고산 포식자들의 엄격하고 회색빛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작은 생물이 여름의 시원한 물을 즐기고 있으며 이 얼음 땅에서 창조주의 실수처럼 보이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원안기입니다. 시베리아는 종종 아무르 호랑이나 바다코끼리 같은 거대한 동물들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게가 450g에 불과하고 날개 길이가 75cm도 안 되는 원앙은 이곳의 야생 자연이 작고 섬세한 걸작들도 숨기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강들의 다채로운 영혼입니다. 특히 수컷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실의 보라색, 순수한 흰색, 불타는 듯한 붉은 옆구리, 그리고 돛처럼 솟아오른 주황색 깃털의 조합은 이 새를 아부극 지역의 주민이라기보다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길을 잃은 새처럼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암컷은 겸손한 회색과 연보라색 깃털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이형성은 너무 커서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두 종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는 암컷의 겸손함이 바로 보호막이 되어 항상 숨어있는 굶주린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같은 잔혹한 야생 생태계에서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은 때때로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빼미, 고요떼, 담비와 같은 포식자들은 미학에 관심이 없고 오직 고기 맛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원앙은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근육에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즉시 그들은 물 위를 질주하거나 울창한 숲속으로 날아가 가장 안전한 요새로 삼습니다. 시베리아의 여름은 번식의 시기이며 원앙에게는 사랑의 맹세가 오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원앙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변치 않는 충절 뒤에는 실제 삶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짝짓기 후 암컷이 다음 세대의 생명을 품기 시작하면 기묘하고 다소 잔인한 번식 전략이 활성화됩니다. 기생양육, 어미오리는 모든 알을 직접 품는 대신 때때로 몰래 다른 암컷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냉정한 생물학적 계산입니다. 이웃 둥지에 있는 각 알은 부담을 덜어주어 자신의 유전자가 생존할 기회를 높입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쯤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구애했던 수컷은 조용히 떠나고 암컷은 홀로 숲속에서 미혼모의 임무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끼 오리들은 껍질을 깨고 나오자마자 시베리아의 첫 번째 교훈인 자립을 배워야 합니다. 나무의 잎이들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하며 끔찍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림으로 새끼 오리들은 매우 빨리 자라야 합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햇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시베리아에는 공식적으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종들에게는 마지막 쾌적한 날들을 즐길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다람쥐에게는 발밑에 바스락거리는 마른 IP 소리가 섬뜩한 카운트다운 소리입니다. 약 150g에 불과한 작은 설치류인 다람쥐는 게으름의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숲 전체가 얼음 무덤으로 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첫 잎이 떨어지자마자 다람쥐는 지칠 줄 모르는 노동기계로 변합니다. 다람쥐는 뛰어난 선견지명을 가진 존재이자 절약의 화신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할 일은 지하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구멍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속 3m 길이와 2m 깊이의 복잡한 동굴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잎으로 덮인 침실, 거대한 식량 저장고, 심지어 위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까지 갖춘 진정한 건축 걸작입니다. 하지만 8개월간 지속되는 겨울 한가운데 배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집도 무의미해집니다. 다람쥐는 살찌기 작전에 돌입하여 피부 아래의 두꺼운 지방층을 축적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살찌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수집을 시작합니다. 솔방울, 견과류, 말린 버섯, 이 모든 것이 빵빵한 두 뺨 주머니에 가득 채워져 지하 저장고로 끊임없이 운반됩니다. 이때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금처럼 귀합니다. 집이 완성되고 식량 창고가 가득 차면 다람쥐는 조금 안도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는 지하 요새로 물러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겨울잠에 빠져들며 바깥 세상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생물이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대자연은 짧은 평화협정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다시 돌아와 몇 주 전에 화려했던 생태계 전체를 끝없는 무기력한 잠에 빠뜨립니다. 기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눈은 모든 경계를 하얗게 뒤덮어 이 땅을 다시 하얀 지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이 추위를 피해 몸을 웅크리거나 잠들어 있는 동안 멀리 북극 바다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곳에서는 한 왕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북극곰에게 겨울의 귀환은 재앙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삼 미테어, 몸무게 700kg에 달하는 이 하얀 거인은 육지에서 고통스럽고 배고픈 여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바다가 얼어붙어 수천 마일에 걸쳐 하얀 다리를 만들면서 북극곰의 왕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북극곰에게 얼음과 눈은 곧 생명입니다. 두꺼운 흰 털과 피하 지방층은 영하 60도씨의 기온에도 마치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빙이 북극곰의 무대이자 식탁이라는 점입니다. 북극곰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북쪽으로 얼어붙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한 해 중 가장 풍성한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두꺼운 얼음 아래 숨어있는 살찐 고리문의 물범입니다. 이 사냥은 가장 인내심 강한 포식자와 가장 경계심 많은 먹이 사이의 치열한 지략 싸움입니다. 북극곰은 보통 물범의 숨구멍에서 매복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북극곰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눈의 흰색에 완전히 섞여 단 한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쌍한 물범이 숨을 쉬기 위해 떠오르면 북극곰은 즉시 북극에서 가장 잔인한 포식자의 강력한 일격이나 치명적인 물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북극곰은 뛰어난 수영 능력도 보여줍니다. 노 역할을 하는 거대한 발로 북극곰은 차가운 물속에서 90km를 연속으로 헤엄쳐 쉬고 있는 물범이 있는 유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곰의 식욕은 엄청나서 하루에 40kg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여름철을 보충하고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이야기는 육지와 얼음의 경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생명 흐름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 광대한 태평양과 직접 연결됩니다. 시베리아의 웅장한 강들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풍부한 해양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향력 앞에서 생명의 취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바다부터 태평양의 더 따뜻한 산호초까지 균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메부리 바다 거북은 고기와 등껍질 때문에 사냥되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은 흰동가리는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산호초가 백화되면서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범고래와 같은 바다의 지배자들조차 거대한 산업용 어망, 즉 인간이 바다 한가운데 설치한 보이지 않는 덫에 우연히 걸려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기름 유출, 광업,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시베리아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생명을 품었던 강들은 이제 때때로 쓰레기와 독성 물질을 바다로 운반합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진정으로 분리된 곳은 없다는 고통스러운 상기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행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시베리아는 결코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시베리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영원한 어둠, 그리고 잔혹한 희소성으로 모든 생명체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자연은 가장 완벽한 생존의 달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타이가 숲을 조용히 거니는 아무르 호랑이, 초원의 규율 잡힌 늑대무리, 그리고 영원한 얼음의 하얀 왕인 북극곰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베리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더 이상 겨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저주인 지구기후의 급변에서 비롯됩니다. 북극 해빙은 현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북극곰에게는 얼음이 일찍 녹는 매일이 영토가 줄어들고 생존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물범을 사냥하고 쉬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소가 점차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생물학적 흐름이 깨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장 완벽한 포식자들조차 그들의 이점을 잃기 시작합니다. 북극곰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전체 생태계가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일찍 녹으면서 순록의 이동 주기가 교란됩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타이가 숲은 격렬한 산불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독수리, 늑대, 그리고 초식동물들은 더 빠르고 더 불안정하며 더 취약한 새로운 생태학적 리듬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베리아를 기후변화에 대한 거대한 자연 실험실로 만듭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러시아나 북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성 전체에 대한 조기 경고입니다. 만약 지구의 냉장고가 고장난다면 그 결과는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보존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생물권 보존지역 및 녹색 개발 전략은 인류가 파괴 없이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보호될 때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집니다. 시베리아는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 인식은 단순히 야생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지 않고 생명에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공존하는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시베리아는 단순히 얼음과 짐승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생명은 항상 계속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경이로운 자연 탐험 여정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저희의 최신 비디오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땅에서 끈질기게 살아남거나 광활한 태평양을 건너는 웅장한 생물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외로운 거인들, 끝없는 물고기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생 세계의 멋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